교재는 387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네, 387페이지 피시면 영세 매출이라는 게 이제 보여질 겁니다. 영세 매출. 자, 기존엔 과세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쓰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세 매출이란 부분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는 오픈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기존의 과세 매출 다음에 나오는 영세 매출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세 매출은 어떤 경우에 입력하는 부분이고 언제 사용하는 부분만 저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세 매출이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내용들 좀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과세 매출입니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어떤 게 과세 매출이었었냐면 부가가치세 10%가 발생되는 거래이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건 매출자가 발급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매출자가 발급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10%가 발생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 부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금 계산서라는 용어가 항상 동반되는 부분. 내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주었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매출이구나. 그리고 세금 계산서니까 부가가치세 10%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세금 계산서 부분에 뭐가 붙을 거냐면 영해세율로 발급했다라는 게 이제 붙어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영세 매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영세 매출이라고 부르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수출이라고 부르는 게 무엇인지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들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기존에 7월 달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달의 월로 바꿔서 들어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7월 달에 7월 5일, 7월 6일, 7월 15일, 7월 16일에 무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의 과세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이란 부분이 여러분들이 숙달이 안 되실 땐 어떻게 하시는 것도 좋으시냐면 월을 넣으시고 해당되는 일자를 넣으신 다음 유형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하단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우리 지문에서 먼저 찾으셔라. 그래서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엔 증빙 찾기를 하셔라. 자, 증빙 찾기를 하시라는 건 세금 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신용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아무런 증빙이 없는지 자, 그런 증빙 찾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과 거래처라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출인지 매입인지 유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항상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진행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진행할 부분은 이 영세 매출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시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영세 매출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영해세율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 자, 영세라고 해서 나오는 건 부가가치세 10%를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이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우리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물건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웃긴 건 이거예요. 웃기다고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또 우리한테 주냐면 아, 지금 이 부분이 영해세율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데 지금 국경선이 있고 국경을 넘어서 나가는 수출만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내가 영해세율을 적용해 줄게 라고 하는 법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할 때 항상 따라붙는 부분, 우리가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아, 나는 국내에서 움직이는데 신용장 거래를 했어. 그래서 내국 신용장 거래를 했거나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 거래가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반드시 무엇에 대한 근거 서류를 줄 것이다. 영세율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들이 영세율 그러면 아 수출하는 거 근데 그 수출이 해외로 나가는 게 수출이다라는 표현이 맞기는 해요. 또는 삼자간 무역이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오더를 주는 나라와 실제 수출하는 나라와 생산국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삼국 간의 삼자간 무역에서도 수출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어찌됐든 국경을 넘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출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국내락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국경을 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해세율을 적용해라. 그런데
국내 거래는 국내에 A라는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B라는 사업자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사업자 둘 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국가가 인정하는 증빙 향상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증빙으로 동반되는 대표적인 게 세금 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신용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는 대부분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국내에서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계산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세금 계산서인데 영세율이 적용이 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준비하실 땐 어떻게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는구나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예제 나와 있는 문구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월 20일이고요. 영업팀에서는 주식회사 마도네 여러분. 자, 주식회사 뒤에 붙어 있어요. 자, 마도 주식회사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그리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전액 무엇이다? 외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저희는 외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물건을 팔았죠? 자, 컴퓨터를 판매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판매를 하는 걸 보시면, 마음속으로 무슨 결정하셔야 돼요? 매출이구나. 자,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발급이 됐다고 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없는데 내가 영세율 세금제 발급하겠어?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반되는 부분이 내국 신용장이나 우리 무슨 부분?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일종의 근거 서류가 없이는 절대로 영해세율을 내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국가가 10%였던 부가가치세를 0%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가는 손해란 말이에요. 근데 0%를 적용하는 부분은 지금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 서류 없이는 내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서류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럼 여러분 지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나는 지금 매출이었고 그리고 영세율인데 세금 계산서였다? 그러면 12영세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고 우리는 영세라는 걸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매출 영세였다. 그래서 12영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마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액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분계 유형은 무엇으로 가시면 돼요? 외상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세금 계산서에 보시면 전자자 붙어 있고 영세율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 마도 주식회사 있으시고 작성일자 7월 20일 공급가액은 1740입니다. 자, 이 세 개의 0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에 영세율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은 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자, 제가 주는 대로 따라가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 대금은 아직 외상 상태야. 나 대금은 어음받았어. 나 대금 현금 받았어. 나 일부는 현금 받고 일부는 외상이야. 자, 어떤 경우를 주든 다 따라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영세라고 해서 나오는 이 문제는 업무적인 부분의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자, 효율성을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내국 신용장 거래를 했어요 라고 하는 이 내국 신용장, 그럼 이 신용장은 은행에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오해를 하냐면 내가 내국 신용장을 발급하는 거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나한테 근거서를 줘야만 가능해요. 그러면 내국 신용장이란 부분을 나한테 개설해서 준다라고 하면 그 개설은 누가 하고 있다? 나한테 물건을 사가는 공급받는 자인 마도가 개설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마도가 저한테 개설을 해서 주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받게 되면 저는 영해세율을 적용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 신용장은 은행이 보증을 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는 다 알아보시죠?
자, 그럼 신용카드는 외상거래예요? 돈 주고 사시는 거래예요? 외상거래일 거예요. 저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매장에 가서 일정 금액만큼 결제하시고 일정 기간 뒤에 카드사에 돈을 갚죠. 그러면 외상거래가 맞습니다. 그럼 이 신용장도 문서로 되어 있는 신용의 근거서류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서류 다락에서 내국자를 써요. 또는 로컬 LC다라고 해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신용장의 거래는 우리 대금도 어디서 받아야 된다? 은행이 신용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은행에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대금 청구를 하러 들어갈 땐 은행을 통해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마도한테 직접 받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마도가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결제를 해요. 그래서 이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어떠한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실무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현금 일부를 받았다, 어음을 받았다라는 거래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업에서 모두 다 지금 보여지는 이 실무 예제처럼 모두 다 무슨 거래이다? 외상거래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은 어떤 경우는 외상, 어떤 경우는 현금, 어떤 경우는 현금도 맞고 어음도 맞고 일부는 외상이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주는 대로 따라가지만 업무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구매 확인서 또한요. 현금 결제해주면서 구매 확인서를 현금 결제를 미리 해주면서 구매 확인서를 준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구매 확인서도 외상의 거래로 나오고요. 대금 결제는 직접 하는 건 맞아요.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건 은행에서 확인에 대한 도장은 찍어주지만 지금 무엇에 대한 결제 대금에 대한 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래도 현업에 가보시면 실제 일하러 가보시면 외상 거래가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하고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떨어진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왜 이렇게 문제를 내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그건 거예요. 프로그램 구동 테스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분계라는 자리가 있죠. 그럼 외상거래도 있고 혼합거래도 있고 현금거래도 있고 카드거래도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혼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기술 발급 거래는 현실에 가시면 저희 예제처럼 전부 다 외상거래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대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준대로 간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저희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 무역업에서 회계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다는 얘기세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드리면 자격증에서 나온 게 맞는 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외상거래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시험은 준대로 따라간다.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일하러 가셔서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거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세라는 거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거 서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국세청이 너 어떤 근거로 영해세율을 적용했어? 라고 해서 저희한테 묻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이 영세율 구분이라는 부분에서 사유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부분으로 반영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회계 1급에서는 그 반영 서류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무부터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 구분 선택이 잘못되면 점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 최근에 진행됐던 시험에 이 영세율 구분은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의 제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맞았다고 했을까요? 절대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의 사유 선택에 대한 근거 서류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택도 유의하실 것.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7월 20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7월로 들어오신 상태이시면 이 자리 22일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매출이었습니다. 유형 자리 커서 두시고 매출의 유형을 찾습니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는 12 영세를 선택합니다. 그럼 12 영세 넣어주시고요. 자, 품목 자리에 가셔서 우린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는 이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저희는 제품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품. 자, 수량은 20개 이내요. 20 넣어주시고요. 단가는 얼마라고 넣자. 87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공급가액의 1,740만 원이 자동 반영이 됩니다. 자, 공급처명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마도라고 하는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였나요? 전자가 아니었나요? 전자였습니다. 그러면 전자 자리는 몇 번? 1번, 열을 선택합니다. 자, 저희 명세율 구분에서 사유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 이 문구 꼭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꼭 넣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수율이 근거 서류는 매출자만 중요한 서류입니다. 매입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자가 근거 서류를 마련해서 매출자한테 주는 거라겠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자에서의 영세는 의미가 없다. 매출자에서만 중요하다. 그럼 영세율 구분에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사유가 등장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그러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라고 하는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컴퓨터는 누가 봐도 재화이죠. 그럼 3번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에 가셔서 우리 분기 유형은 몇 번 선택하시자? 2번 외상 선택하시면 우리 차변의 외상 매출금 1740, 대변의 제품 매출 우리 1740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문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재에 결과 확인하는 게 있으니까요. 확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388페이지 보시면 결과 확인. 그러면 이렇게 입력했던 정보는 영해세율인데 여러분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반영이 될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우리 상단에 있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셔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우리 이제 조회 기간은 몇 월을 입력하자. 자, 우리 입력해야 되는 조회 기간은 우리 몇 월부터 몇 월 넣었었죠, 여러분? 7월부터 9월을 넣었었죠. 그러면 저희는 7월부터 9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7월부터 9월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항상 저희는 회계 1급에서는 정기신고로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매출인지 매입인지 선택하는 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매출입니다. 그럼 매출 쪽에 가셔서요, 여러분, 우리 불러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었던 내용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마도라고 하는 회사에 입력했던 부분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오는지 꼭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 이거 자료가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나요? 저 혹시 안 들어오시게 되면 7월부터 9월 입력하시고 이렇게 불러드릴 때 자료가 안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왜 안 들어오는지 원인 파악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저희는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 자료가 안 보여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업자분 안 넣은 것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거래처 등록할 때, 안 들어오게끔 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안 들어오는 상태가 지금 보여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제 거 왜 안 들어왔었냐면요.
마도라고 하는 부분에 사업자 번호를 제가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곧바로 들어왔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마도라고 하는 회사에 1,740만 원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근데 영해세율로 입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세액자리는 금액이 안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영세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조회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뜨는 부분들은 무슨 얘기시냐면 조회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여기 상단을 좀 볼게요. 지금 조회 기간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저거 요 자리에 7월 달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9월 달을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정기신고라는 부분에 가셔서 엔터를 치셔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지금 두 분이 조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도 안 되신다. 그러면 지금 여기 메뉴에 들어왔을 때 지금 계속 그렇게 뜨신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메뉴 프로그램 누르셨을 때 여기 상단에 버전이 2020 0721 버전 맞으시나요? 이 버전은 맞으세요? 버전은 맞으시고 그럼 프로그램 들어올 때에는 오류가 없었나요? 두 분? 보여지는 현상이 없었는지 묻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거 조회 조건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에 문제가 없으시면 프로그램 삭제하시고 재설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줌으로 하는 수업의 문제점들이 이런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요. 세금 계산서 작성을 하고 안 하고의 관점으로 보시는 건 아니시고요. 지금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셨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쪽에 들어가셔서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요거 들어가시는데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조회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메시지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버그가 있어서 지금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아까 입력하는 부분에 데이터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저랑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부가가치세 쪽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열어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해서 이제 들어와져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일반 과세가 있고 간이 과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 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자, 이 자리에서 7을 치시고 엔터 하시고 그리고 9를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고 끝까지 엔터 하셔서 라인을 벗어나세요. 자, 벗어나시면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있는데 불러오겠냐라는 메시지가 혹시 뜨시나요? 다른 분들은 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다 뜰 거예요. 요 메시지 정상적으로 뜨세요. 여기는 또 정상적으로 되시나요? 지금 안 되시는 분 또 있으시네요. 지금 일단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온 상태가 되실 거고, 그럼 요 메시지 뜨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요 자리까지 확인을 했던 거예요. 과세 부분까지. 근데 지금 저희가 확인하러 가는 건 이제 영세니까. 자, 기존 데이터 불러오는 게 아니고 새로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그럼 새로 불러오기 하실 때는 얘가 아니라 누굴 누르셔라? 아니오예요. 자, 그럼 아니오라는 거 눌러주시고요. 자, 눌러주시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우리 영세율 자리에 여기는 왜 율자가 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영세율입니다. 그래서 영세율 자리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 란에 1740이라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럼 요건 들어오시나요? 지금 김희진 님이랑 한현준 님. 다른 분들은 요거 정상적으로 들어오실 거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부분. 지금 금액은 들어와져 있으시다.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문제가 있으신 거네요. 지금 여기까지는 금액이 다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다 들어오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부분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신 건데 그러면 지금 세금계산서 합계표 아예 종료해 보실래요, 두 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아예 종료를 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되세요. 프로그램 버그가 있으셨던 게 맞네요. 한 분은 지금 프로그램 종료하고 다시 들어왔더니 된다고 하시는 건, 지금 프로그램이 뭔가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쓰시는 PC에서. 이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이게 별로 무거운 프로그램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프로그램도 아닌데도 간혹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요거 메뉴 종료하셨으면 다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기간 한 번 더 입력을 해보실게요. 한윤주님은 되셨다고 하시고, 그러면 요 조회 기간에 가셔서 7월을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고 9월을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고요. 정기신고 상태에서 그대로 엔터를 쳐주세요. 정기신고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지금 마도라고 하는 회사의 정보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마도. 김미진님 들어오시나요? 들어오나요? 데이터? 아, 되나요?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입력하는 부분에 제가 아까는 요 자리 잘못된 것 같은가 여기 다시 넣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볼 땐 뭔가 입력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PC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부딪혀서 그럴 수도 있으세요. 일단은 해결이 됐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단 맞춰보고 갈게요. 자, 지금 영세라고 넣었던 12영세,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했던 요 12영세는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만 모아주고 있는 서류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10%가 있든 부가가치세 10%가 아닌 0%이든 모두 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계되는 부분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서류, 그리고 반드시 매출 쪽에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쪽에 이렇게 마도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데 세액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동일한 과세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도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에 집계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10%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나와지는 요 과세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0%입니다. 라고 하는 요 영세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갑니다. 그래서 10% 부가가치세가 있다라고 하는 자리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10%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가 0%예요 라고 하는 부분은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율이라는 글씨를 보시면 여기 10이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여기는 0이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과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인지 영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치가 같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자리에 모이는 건 유형번호 몇 번이다? 11 과세로 입력한 것만 들어오는 자리이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입력한 12 영세라고 입력한 건 지금 영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는 자리에 들어온다.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제대로 숙지하고 가셔야 저희가 세무라고 하는 급수에 가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배지에 여러분이 직접 숫자를 치는 시험 문제를 내요. 지금 전산이라는 시험은. 그럼 그랬을 때 이 유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라면 어디다 입력하는지 금방 정리가 되시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 자리에 어떤 건들이 모여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회계 1급은 어떻게 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회계 1급은 조회 문제를 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오셔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난인 1번 자리와 그리고 5번 자리의 금액을 여러분이 합계를 내시면 되겠죠. 또는 어디 들어가셔도 될까요? 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말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데 가셔서 우리 무슨 부분, 조회기간이라고 하는 과세기간 넣어주시고 여기 하단에 들어온 합계금액을 확인해도 되겠죠. 이런 조회 문제는 회계 1급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대로 두고요. 메인 매출 전표 열어놓은 상태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영해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경을 넘겠다 해요. 그럼 한국에서 직접 나갑니다. 그러면 직수출. 저희는 삼자간무역입니다 라고 하시면 우린 중개무역 또는 위탁 가공무역, 외국 인도무역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의 우리는 수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출 중에 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수출 매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또한 영해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해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래처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라든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래는 나도 한국에 있고 내 거래처도 한국에 있어야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수출의 거래처나 중개무역 등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거래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거래처가 아니라는 거죠. 내 거래처가 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지선다 문제 풀 때요. 부가가치세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내요. 무슨 부분? 다음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면제받은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꼭 이렇게 내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내국신용장이라든지 구매확인서 거래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이라고 얘기하는 직접 수출이라든지 중개무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한다는 표현은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또 됩니다. 자, 직수출 등에 의한 매출이라고 한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16 수출 매출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월 21일입니다. 자, 미국에 있는 제임스 코퍼레이션 리미티드의 수출 계약을 맺고 마스터 LC에 의해서 그럼 마스터 LC라고 하는 건 우리 원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국 신용장은요. 원신용장을 기준으로 또 다른 서브 신용장을 열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마스터 신용장이라고 하는 LC는 원신용장입니다. 그럼 이 마스터 LC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거래이다? 내 거래처는 해외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에 의한 의한 거래이고요. 자, 컴퓨터 50대 개당 750불입니다. 선적일은 7월 21일. 이고요. 자, 그 21일에 매매 기준율은 1,0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대금을 받을 때 원화로 받는다, 외화로 받는다. 자, 우리는 대금을 외화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금 신고를 하거나 전표를 입력할 때는 원화로 입력할까요? 외화로 입력할까요? 여러분 외화로 입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화로 대가를 받게 되면 우리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공급가액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과세표준입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과세표준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지칭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 그럼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출하는 금액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수출하고 있는 수출 외화가 있을 겁니다. 달러일 수도 있고 또는 유로일 수도 있고 우리는 엔화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출 외화에 곱하기 여기에 적용되는 환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환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환율을 곱해서 과세표준 또는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공급가액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요 환율은 무엇으로 들어가자? 자, 우리는 지금 외상으로 팔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요건 기억합니다. 저희 외상으로 팔았어요 라고 했을 땐 무슨 날짜? 우리 공급한 날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공급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에 무엇으로 가자? 기준 환율로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준 환율. 자, 여러분 기준 환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외국한 중개주식회사라는 국가 산하기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율의 중간값을 공시해 주거든요. 그런 걸 기준 환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준 환율은 미화 1달러당 얼마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다 미화만 결제하진 않죠, 여러분. 우리 원화 거래도 있고 미화 거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미화는 달러겠죠. 달러 거래도 있지만 위안화 또는 우리 무슨 부분들 유로 또는 엔화. 그러니까 외국의 통화라는 종류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값을 말할 때 미화를 말할 때는 기준환율이지만 다른 외화 통화를 얘기할 땐 재정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볼 때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기준환율이라고 어떤 사람은 재정환율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1달러당의 표현이고요. 여기는 미화를 제외한 미화 2회의 우리 외화를 얘기할 때는 재정환율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외상으로 팔면 공급시기 기준환율? 그럼 공급시기는 언젠데요? 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얘는 지금 제임스라는 회사에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봤더니 수출신고 필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출신고 필증은 우리 국경을 넘으면 세관에 무엇할 것이다? 신고를 하겠죠. 그럼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입니다. 그러면 얘는 한국에서 직접 나간 수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 나간 부분 같은 경우는 배에다가 이렇게 부두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통통배가 한 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배에 선적을 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기적을 하면 그래서 이 공급 시기는 대부분 이렇게 배에 실은 경우는 선적일입니다. 비행기 실은 건 기적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적일 또는 기적일. 여기 주어졌네요. 선적일은 7월 21일이고요. 그때의 매매 기준율은 얼마이다? 1,000원이다. 라고 아예 요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하는 외화가 나오게 되면 환율을 곱해서 원화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한다. 또는 입력한다. 그거를 공급가액이라고 얘기한다. 또는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환율, 외상이었을 때, 저는 외상자 하나밖에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외상이었을 때는 공급 시기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나와져 있는 걸 환율에 곱하기를 해서 원화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최소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온 부분은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럼 지금 저희는 일단 50개에 대해서 750불로 팔았다, 개당.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계산기. 저 계산기 띄워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 그대로 띄우셔서 요거 계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산기 띄우셨으면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우리 50대 곱하기 750불 하시면 37,500불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37,500불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37,500불. 자, 그러면 달러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기준율은 1,000원. 그러면 여러분, 우린 대금은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대금은 전액 외상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계도 내용이 끝났네요. 그럼 외상에 대한 금액은 우리 미화 37,500불에 곱하기 1,000원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37,000불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얼마 나오죠? 3,750만 원인가요? 그럼 3,750만 원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 끝났죠, 여러분? 자, 그리고 누가 봐도 수출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이겠죠. 자, 그래서 매출이고, 그리고 지금 내용은 내 거래처는 국내 없습니다. 그럼 매출에 무엇으로 가자? 수출이라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유형을 갑니다. 자, 수출이라고 하는 유형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입력하시면 되신다. 우리 유형 번호는 16 수출이죠, 여러분. 그래서 16까지는 기억 안 나셔도 수출이라는 것만 기억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출. 자, 그리고 전액 외상이니까 분계 유형은 외상.
거래처는 제임스. 그럼 정리 다 끝났죠. 자, 그런데 제임스가 거래처에 없네요. 그래서 거래처 신규 등록하시고요. 코드 번호 106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0세19분 입력한다 안 한다?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유 선택해 주셔라. 자, 그리고 이 수출신고 필증은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를 하면 입력해 주시고요. 시험에서 출제를 안 하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입력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그래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자릿수 부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했으니까 우리 입력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7월 21일입니다. 그러면 7월 일자에 21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유형에 가시면 매출인데 이번엔 뭐로 간다? 16 수출로 간다. 자, 영세율은 시험에서 12 영세와 16 수출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6 수출. 자, 품목에는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제품을 팔았죠, 여러분? 네, 컴퓨터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우리 대당 50대 750불, 요건 입력 안 할게요. 자, 공급가액 아까 계산해 놓은 3,75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신규 거래처 입력할 때 어떻게 하시라겠죠, 여러분? 플러스 키.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키 눌러주시면 동그라미 5개가 부여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 영타가 조금 느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영타 입력 거래처는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하는 건 내는데 입력하는 건, 왜냐면 한글은 잘 치시는데 영타는 좀 느리신 분들이 많아서 어찌됐든 입력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제임스 CO LTD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O가 코퍼레이션 약자죠. LTD도 실질적으로 코퍼레이션은 똑같은 의미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징은요, CO와 LTD를 붙여 쓰는 회사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회사 특징이 주식회사란 상호겠죠. 그래서 CO, LTD 이렇게 쓰시면 아, 주식회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영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데 어찌됐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타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입력하실 것. 그리고 여러분 해외 거래처는 그들의 사업자 번호 조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부분? 아, 이 하단에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 이름이랑 뭐 이런 거 다른 거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수정키를 누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무슨 키, 등록키. 그런데 항상 조심하실 건 뭐다? 우리 코드 번호가 원하는 번호인지 꼭 확인. 106번 맞죠, 여러분? 그래서 106번에 제임스 COLTD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직접 수출이라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 보면 지문에 있어요. 직접 수출인지 중개무역인지 내국신용장인지 우리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인지 모든 요건이 글씨에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선택하실 것. 우린 1번에 있는 직접 수출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수출신고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수출신고 번호는 나와져 있는 부분. 자, 그럼 저희는 010 그리고 다시 10 다시 07 다시 11111117인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 지금 1111 치고 있죠. 근데 제가 010-10- 이러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지금 하이픈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자, 여기 하이픈이 들어가지면 또 문제가 생기세요. 그래서 010, 여기 번호가 또 입력이 안 돼서 010 잠시만요. 제가 입력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보세요. 010 다시 그리고 10 다시 07 다시 그리고 111111 보세요. 지금 제가 하이픈을 넣고 여러분 이들 7개 정도를 쳐야 되거든요. 111 치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하이픈 쳤던 자리에 하이픈 붙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부분은 지금 요 수출신고 번호 입력하실 때요. 하이픈은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픈 있는 대로 공시가 돼도요. 저희는 이 자리에다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게 하이픈이 나와져 있으니까 저처럼 하이픈 치는 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넣지 마시라는 거. 저는 스페이스바로 누르고요. 다시 넣겠습니다. 그래서 010, 10, 그리고 07, 그리고 11, 11, 11, 17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연도에는 번호를 바꿔버리려고요, 여러분. 왜 바꾸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번호를 입력하는데 번호가 111이어서 다들 치실 때 조금 불편하시대요. 자, 그래서 이 번호를 딴 거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출신고 번호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픈은 여러분이 부여하지 않는다. 나와져 있는 번호만 그대로 연속적으로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시고요. 이 자리에 하이픈 붙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체크리스트 번호로 붙는 거라서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출신고 번호는 시험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신고 번호 입력하라고 아예 안 줬었어요. 근데 요즘은 출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지면 이 자리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계 자리에 가셔서 우린 외상이었습니다. 그럼 분계는 몇 번으로 가자? 외상. 자, 그럼 외상 선택하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해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국내에서 발생된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거래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내보내는 직접 수출이라든지 중개무역 방식 등의 우리 거래처가 외국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수출의 거래가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사실 카드에도 영세가 있고 현금 영수증에도 영세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19번과 24번에 있는 신용카드 영세와 현금 영수증 영세는 현재 출제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12 영세와 16 수출은 항상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외화로 금액을 주게 되면 반드시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입력한다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우리 결과 확인하는 게 있겠죠. 자, 우리 수출도요, 별도의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1급에서는 메뉴를 요만큼밖에 안 열어줘요, 부가세 쪽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12 영세는 5번 자리에 들어왔죠. 그러면 16 수출은 어디에 들어올 것이다? 영세율 자리에 기타라고 하는 6번 자리에 들어옵니다. 자,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니오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타 자리에 3,750만 원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 기타라고 해서 들어오는 자리는요, 저는 유형을 하나밖에 입력을 안 했지만, 여기 들어오는 자리에 대한 부분, 유형 번호를 넣는다라면, 16 수출로 입력한 것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서는 안 냈습니다. 라고 했었던 거, 19 카드 영세라는 게 있었죠. 카영이라는 게 있고요. 현금 영수증인 24번에 가면, 우리 현금 영수증 영세인 현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과 19와 24번은 모두 다 요 기타라고 되어 있는 6번 자리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5번 자리에 들어오는 건 12, 영세 말고는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저희 교재에 가보시면 영세율 매출 입력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우리는 12 영세 16 수출, 그리고 19 카형, 24 현형이었을 때 영세율 구분 코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고 하는 이 영세율 매출 명세라고 하는 부분에 무엇 된다? 자동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자동 반영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표현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누구만 채점 구분? 영세율 구분만 채점 대상이고, 그리고 영세율과 관련된 부속 명세서는 세무 2급에서 출제, 그러니까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무급제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갖고 가셔야 여러분 세무 때 쉽겠죠. 지금부터 안 갖고 가시면 세무 때 어려워요. 아니, 세무에 가서 새로운 수업을 한다?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탑쌓기를 하는 거예요. 급수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영세 쪽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세 쪽이랑 다른 거 이제 오류가 좀 있어서 그거까지 하면 조금 길어졌고요. 그래서 영세율 관련된 이 두 가지 유형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요. 위치 파악을 잘 해놓으시면 세무 때에도 사실상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